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종류는 그러니까 레이블이 달려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느냐, 레이블이 달려있지 않는 데이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준지도학습은 레이블이 달려있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특정 몇몇 개들을 그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레이블을 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지도학습을 좀 더 개선시키는 그런 게 준지도학습이고요. 강화학습은 보상과 페널티라고 하는 보상과 벌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서 그 컴퓨터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행동을 내릴 때 보상을 받는 쪽으로 액션을 계속해서 취해 나가도록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학습 방법이 강화학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학습 방법에서는 온라인 학습 방법과 배치 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온라인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지도 학습을 훈련시킬 때, 그러니까 뭐 레이블이 달려있는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면서 데이터들이 쭉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수백만 개의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 있을 텐데 이거를 띄엄띄엄 쪼개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요만큼만 훈련시켜서 모델이 얼마나 잘 맞추는지를 평가를 해보고 다시 그 훈련되지 않은 나머지 또 훈련시켜서 얼마나 잘 맞추는지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모델 머신러닝 모델을 개선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온라인 학습 방법이라고 하고요. 온라인 학습 방법의 장점은 이렇게 전체가 다 훈련이 끝난 다음에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요. 이 전체를 다시 한번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온 데이터만큼만 다시 더 훈련시킬 수 있다. 그래서 훈련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짧아진다. 이게 온라인 학습 방법의 장점이 될 거고요. 배치 학습은 아까 쌓여있던 데이터들을 쪼개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그냥 한꺼번에 훈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 학습 같은 경우에는 단점은 아무래도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들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길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점은 한번 훈련이 끝나고 나면 성능이 되게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배치 학습의 장점입니다. 지도 학습도 온라인이나 배치로 할 수 있는 거고 비지도 학습도 온라인이나 배치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머신러닝을 나누는 기준이 다른 거죠.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사례 기반 학습과 모델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례 기반 학습은 이그샘플을 주는 거예요. 이그샘플을 줘서 하게 만드는 거고요. 모델 기반은 수학적인 모델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사례 기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KNN 사례 기반이라고 가장 대표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들 타원들이 있고 삼각형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이런 모양들이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 이런 모양의 어떤 도형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도형은 여기 있는 것들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면 이런 이그샘플들이 있으면 얘는 여기에 비슷하네? 그러면서 뭐 A하고 B라고 하는 레이블이 있으면 얘는 B겠지 하고 예측할 수 있겠죠. 이게 사례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그샘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그샘플들이. 모델 기반은 뭐냐면 모델 기반은 수학적인 모델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여기 y는 fx 이런 함수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구별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만들 수 있다고 치면. 그러면 어떤 새로운 도형이 들어오더라도요. 이 새로운 도형의 특성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y 값이 그게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를 결과를 내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설계를 해서 이 함수에다가 어떤 새로운 데이터의 특성들을 입력을 해주면 이 함수가 어떤 계산값을 내놓는데 그 계산값이
우리가 원하는 예측값을 내놓는 그런 게 모델 기반 학습이에요. 모델 기반의 가장 대표적인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리니어 리그레션이 모델 기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쪽 가서 그런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지도학습은 모든 데이터들마다 이렇게 레이블이 달려 있어요. 얘는 스팸이 아니다. 얘는 스팸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레이블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레이블이 달려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훈련한 다음에 컴퓨터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런 메일은 뭘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에서 스스로 그 데이터를 규칙을 찾아서 여기에 대한 예측값을 내놓죠. 스팸이 아니다, 스팸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값을 내놓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분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A냐, B냐, A, B, C 중에 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분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회귀 문제는 뭐냐면 회귀 문제는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숫자를 예측하는 거예요. 숫자를 예측하는 게 분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한다거나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한다거나 등등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숫자를 예측하는 게 회귀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도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x1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y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 x2라고 하는 데이터는 여기 y2라고 하는 데이터를 값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 있는 게 레이블인 거죠. 숫자 예측에서도 이게 레이블이에요. 연속적인 값들이 레이블인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인 거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모르는 이 x라고 하는 값은 y가 얼마가 될까? 이걸 예측하는 게 숫자를 예측하는 게 회귀예요. 그러면 얘가 쭉 올라가 보면 아마 여기나 이 근방 어디이겠지라고 예측을 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 근방에 있는 값들의 평균으로 하거나 뭐 등등등. 뭐 그래서 컴퓨터가 y야 하고 예측을 하겠죠. 이렇게 숫자를 예측하는 게 회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의 가장 큰 두 가지는 분류와 회귀이고요. 저희가 그 머신러닝을 하면서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하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류와 회귀를 하게 될 거고, 분류는 A냐 B냐 이렇게 구별하는 게 분류, 회귀는 연속적인 숫자를 예측하는 게 회귀예요. 비지도 학습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군집,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컴퓨터한테 레이블을 하나도 안 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자 사진들 가지고 놀아 이렇게 하고서 해놓고서 그 사진을 컴퓨터가 자기가 알아서 몇 개의 군집으로 자기가 알아서 분류를 하는 거죠. 클러스터링이 가장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의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고요. 뭐 이쪽은 그냥 넘어갈게요. 준지도 학습은 아까 제가 구글 포토를 예로 들었었죠. 네, 딱 그거예요. 사진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컴퓨터가 앞에 있는 비지도 학습인 클러스터링으로 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자기가 스스로 나눈 거예요. 스스로 나눴는데 자기가 나눈 게 맞는지 틀리는지가 조금 애매하니까 특정 몇 개의 사진을 물어보는 거죠. 이런 특정 몇 개, 자기가 분류한 특정 몇 개가 세모가 맞는지 네모가 맞는지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 내가 분류를 하는 게 맞구나. 아니면 뭐 틀렸으니까 개선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학습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방식이 준지도 학습. 그래서 그런 거고요. 강화 학습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알파고, 그 다음에 알파고 이후에 나온 알파고 제로. 그래서 얘네들이 보상과 벌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행동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학습 방법이고요. 배치하고 온라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들을 조금씩 훈련시키면서
그 점진적으로 개선을 시켜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한꺼번에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넣어버리고 그 훈련 결과를 낼 것이냐. 이게 배치와 온라인이고요. 사례 기반 학습과 모델 기반 학습은 똑같은 분류라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게 어떤 녀석들과 가까우냐. 그러니까 이그젬플들을 보는 거죠. 그 이그젬플들이 실제로 있어야 그 이그젬플들을 가지고서 판단을 내리는 거고요. 모델 기반 학습도 사실은 이그젬플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가 있긴 있어야 돼요. 훈련 데이터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훈련 데이터가 있는데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서 세모와 네모를 구별할 수 있는 수학적인 공식. 그러니까 요렇게 곡선을 그리면 곡선의 이 안쪽은 세모고 곡선의 바깥쪽은 네모야라고 하는 이 곡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훈련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어떤 공식을 찾을 수가 있다면, 이제 새로운 어떤 임의의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그 데이터가 곡선의 뭐 이쪽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를 보고 그것만 판단하면 나오게 되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델 기반 학습이에요. 모델 기반 학습. 그러니까 사례 기반 학습은 특별하게 어떤 수식을 계산하는 게 공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예측하고 싶은 값들이 들어올 때마다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훈련 데이터들과 비교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훈련 데이터들과 어디가 가까운지 이런 것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고요. 모델 기반 학습은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공식을 찾아내요. 이제 공식을 찾아내면 그 다음에 예측할 때는 그 공식에다가 대입만 하는 거죠. 공식을 찾아낼 수만 있으면 대입만 하면 예측값을 내놓을 테니까, 이게 모델 기반 학습이에요. 모델 기반 학습. 그래서 모델 기반 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선형외기예요. 여기 있는 그림들은 선형외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때, 그래서 머신러닝은 우리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학습을 시켜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떤 새로운 예측값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좋아야지 좋은 결과를 내게 되고, 데이터들이 나쁘면 나쁜 결과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나쁜 데이터냐? 일단은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 데이터의 양이 적으면, 아까 스팸 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팸 메일도요. 데이터가 쌓여 있지 않고 스팸 메일 100개 정도 있고 스팸 메일 아닌 것도 100개 정도밖에 없으면 아무리 훈련시켜봐야 성능이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글이 머신러닝에서 그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G메일을 사용하는 전 세계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G메일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에서 그 충분한 데이터들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훈련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적으면 성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렇다고 데이터가 많기만 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냐? 그렇지도 않아요. 대표성이 없는 훈련 데이터는 나쁜 결과를 주게 됩니다. 대표성이 없다? 샘플링이 편향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바이어스 됐다, 편향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로 되게 유명한 예가 있어요. 요즘 사람 얼굴 분류하는 그런 이미지 분류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요즘이야 정말 잘 맞추지만 벌써 한 20, 3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MS였나? 거기에서 만들었던 이미지 분류, 사람이냐, 사람 얼굴이냐, 뭐 사람 얼굴이 아니냐, 동물의 얼굴이냐, 뭐 이런 것들을 분류를 했어요. 사진들을 딱 갖다 놓고서. 그래서 굉장히 잘 맞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백인, 그다음에 유럽도 약간씩 얼굴이 조금 다르잖아요. 뭐 그러면서 굉장히 분류를 잘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흑인 사진을 넣었더니
사람이 아니라 오랑우탄이라고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게 훈련시킨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한 개발자들의 대부분이 백인들이었었고, 그 백인들이 얻을 수 있는 사진이 자기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사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백인들의 사진 위주로만 훈련이 됐던 거예요. 흑인 사진이 훈련이 거의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백인들은 뭐 아이다, 어른이다, 뭐 어느 지역이다, 뭐 이런 것들이 분류가 잘 됐는데 흑인 사진이 들어오니까 분류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편향된 데이터, 대표성이 없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시킬 때 대표성, 모든 그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편향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수집을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품질이 낮은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결측치가 너무 많으면 걸러내 없애버려야 될 행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 또 양이 적어지는 거고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관련이 없는 특성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컬럼들을 막 수집을 한 거죠. 네.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과대적합, 과소적합.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예제들을 다루면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과대적합, 과소적합, 그 다음에 훈련 셋, 검증 셋, 테스트 셋, 뭐 이런 얘기들은 실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머신러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맛보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다 접속되어 있으시죠?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게요. 구글 콜앱 새 파일 하나 만드시고요. 파일 이름 먼저 바꿀까요? 자, 머신러닝 2번이라고 하고요. 제목은 KNN이라고 할게요. KNN. 파일 만드신 분들은 콜앱하고 연결을 해주시고요. KNN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는 이따가 뭐의 약자인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몇 가지를 임포트를 먼저 좀 할게요. 우선 numPy는 필요하고요. numPy 필요하고, 그 다음에 CSV 파일을 읽을 때 판다스 이용하시면 편하죠. 그리고 그 시각화도 우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매트플러리, 파이플러 하고요. 그 다음에 C본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그래프를 또 편리하게 그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할 건데 무엇을 더 할 거냐면 from sklearn 이라고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sklearn 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죠? sklearn 선택하시고요. 점 네이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이버스. 여기서 import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요거를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건 이런 의미예요. scikit-learn 모듈에서 이거는 정확한 이름은 이거예요. scikit 홈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scikit-lear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배포를 할 때 패키지 이름이 sklearn scikit 줄여가지고 배포할 때는 sklearn이라는 패키지 이름으로 배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scikit-learn 패키지에 네이버스라고 하는 네이버스 모듈에서 모듈이 뭐라 그랬어요? 모듈은 파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파이썬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파이썬 확장자가 py라고 하는 파일 만들어서 그 파일 안에서 함수를 정의하기도 하고 클래스를 정의하기도 하고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 만들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패키지는 디렉토리, 파일들이 있는 디렉토리. 디렉토리도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파일들이 있는 디렉토리고 그 디렉토리 안에 네이버스라고 하는 그 파일이 있는 거고 그 네이버스라고 하는 파일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듈 안에 네이버스라고 하는 모듈 안에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 클래스를 임포트 하겠다, 가져오겠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사이클런은요. 사이클런 일단은 먼저 실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시면 되고 제일 상위 모듈, 가장 위에 있는 상위 모듈이 sklearn이고요. scikit-learn이기 때문에 그 밑에 하위 모듈들이 있어요. 하위 모듈들이 있는데 이 하위 모듈들이 이름들이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름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능의 이름들이 모듈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그 대략적인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모듈 이름들을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이버라고 하는 건 이웃이라고 하는 거고요.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가까운 이웃들의 성질을 가지고서 분류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모듈 이름이 네이버스, 이웃들이라고 모듈 이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듈 이름이 되어 있고 그 안에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K가 무슨 의미인지 네이버스 어떤 알고리즘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그 머신러닝 지도학습에 두 가지 분야가 있다고 얘기했죠. 분류를 하는 것과 숫자를 예측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류를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 분류를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클래스에는 전부 다 클래시파이어가 붙어 있어요. 사이클런에는. 그러니까 클래시파이어가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A냐 B냐, 뭐 스팸이냐 스팸이 아니냐, 아이리스 같으면 세토사냐, 버시컬러냐, 버지니커냐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게 클래시파이어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중에 리그레서라고 그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끝에. 그런 것들은 뭐냐면 숫자를 예측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 예측, 회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거는 그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는 분류를 하는 거냐, 회귀를 하는 거냐. 이렇게 클래스 이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들도 나중에는 기억이 다들 지금은 하나도 모르시겠지만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그 클래스 이름들을 아마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머신러닝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돼요. CSV 파일, 여러분들 교재에 저자가 제공하는 그 CSV 파일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에 있어요. GitHub 주소가 GitHub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위키박일 거예요. 주소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입니다. 네. 저자가 박혜선 씨죠. 박혜선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운영하시는 GitHub 사이트가 github.com 위키박이고요. 위키박이고 머신러닝에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번역을 하셨고 자기 책도 2권인가 3권인가 쓰셨어요. 네, 그래서 책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이고 책들에 있는 모든 코드가 다 리파지토리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혼자 공부하는 이거죠.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있죠. 여기 리포라고 되어 있죠. 리포.
그죠? repo 들어가시면 여기에요. HG, ML, DL 이렇게 돼 있죠. HG가 아마 홍공인 것 같아요. 홍공인 것 같고 ML, 머신러닝, DL, 딥러닝 요렇게 리파지토리 저장소 이름을 만든 것 같고요. 어, 그 여러분들 교재 소스 코드는 여기 다 있어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예제들, fish, 그 다음에 뭐 와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fruit, 뭐 이런 게 교재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예제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할 거는 처음에 fish예요, fish. fish.csv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CSV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읽어드려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row에서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링크 주소 복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올게요. 자, 우리가 읽어드릴 파일은 fish csv라고 하는 파일이고요. 아까 복사하신 그 주소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자의 여러분들 교재의 raw 데이터 중에서 fish.csv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셋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리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요. 생선, 물고기, 생선의 품종. 간단해. 물고기니까 어종이라고 하면 되겠죠. 어종과 여러 가지 생선의 특성들. 뭐 예를 들자면 뭐 생선이 길이가 얼마인지, 뭐 무게는 얼마인지, 두께는 얼마인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글이 정리된 데이터 셋이에요.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봐야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봐야 되니까 fish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브리드 CSV 하시면 되죠. 저기에다가 파일 이름 주시면 돼요. 자, 헤드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면 다시 읽어드리면 되니까. 뭐 제대로 잘 읽은 것 같죠? 잘 읽은 것 같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첫 번째가 species, 이게 어종이에요. 어종. 네. 그다음 weight, 이게 무게죠. 무게, length, 길이, 다이어고널은 대각선 길이, 그다음에 height와 width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뭐 생선이 뭐 이렇게 생선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랭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 가장 긴 길이 여기가 아마 랭스일 거고요. 랭스일 거고 다이어고널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 대각선으로 잰 게 다이어고널일 거고요. 하이트는 요 높이 생선 이렇게 눕혀가지고 여기가 아마 하이트일 거예요. 여기가 하이트일 거고 그럼 두께라고 되어 있죠. 두께는 그러니까 생선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 생선 두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께가 그게 위드스. 이렇게 측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단위들이 뭐 랭스나 이건 길이에 관련된 것들은 아마 센티미터 단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는 아마 킬로그램은 아니고 그램일 거예요. 242 킬로그램은 아니겠죠. 242 그램 뭐 그럴 겁니다. 이게 교재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원본 데이터는 사실은 케글에 있는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케글에 있는 데이터를 저자가 강의하기 편하게 예제로 만들기 편하게 케글 데이터를 일부를 줄였어요. 몇 개 컬럼 일부를 빼버리고 수업에 이용할 수 있는 걸로만 딱 해서 만든 그런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케글에서도 이 어종을 잘 분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게 문제로 나왔었던 되게 유명한 그런 예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 프레임은 일단 헤드만 봤을 때 잘 만들어진 것 같으니까 따로 옵션을 따로 이렇게 추가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한글이 깨진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 인포를 한번 볼까요? fish.info. 탐색. 데이터 탐색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EDA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 Exploratory Data Analysis. Analysis. 우선 인포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인포. 그래서 fish.info. 데이터 프레임이 맞는지, 그 다음에 그 행은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컬럼은 몇 개가 있는지,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널은 몇 개나 있는지, 행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널이 아닌 거의 개수가 전부 똑같기 때문에 뭐 널 처리나 NA 처리나 fill NA 뭐 이런 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품종만 문자열, 여기만 품종만 문자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소수점 있는 숫자들. 그래서 플롯 정상적으로 다 잘 만들어진 것 같고, 데이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데이터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머신러닝의 성능이 아주 안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테고리 변수가 하나가 있죠. 스피시스가 카테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브림 이렇게만 나오니까. 자, 카테고리 변수의 빈도수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부터 변수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파이썬에서 만드는 변수,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일 수도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변수라고 하면 컬럼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라고 하면 컬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웨이트, 랭스, 웨이트라고 하는 변수, 랭스라고 하는 변수. 아시겠죠? 두 가지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카테고리 변수의 빈도수.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찾으면 되죠. 스피시즈 찾아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value count를 하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어종이 있었네요. 그죠? 전체 159개의 생선이 있었는데 159개가 한 7개 정도의 어종이 있었고요. 뭐 퍼크라고 하는 어종이 제일 많고, 그다음 화이트피쉬라고 하는 어종이 가장 적은 뭐 그런 정도이네요. 그런 정도네요. 그죠? 자, 이제 시각화를 좀 해볼게요. 시각화를.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거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볼까요? 자, 무엇을 해보시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보시냐면, 어종을 이거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서는 그 통계값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볼게요. 어떻게 볼 수 있죠? 그냥 fish, 데이터 프레임, describe만 하시면 되죠. describe만 하시면, describe는 카테고리 변수, 문자열로 되어 있는 변수는 아예 제외가 되고요. 문자열이 아닌 수치형 타입들에 대해서만 널이 아닌 데이터들의 개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사사분위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죠? 네, 그래서
무게 같으면 최소값이 0인 것도 있군요. 최대값은 1.6kg이네요. 1650g이니까 무게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죠? 1kg가 넘는 무게도 있고요. 길이를 보면 8.4cm에서부터 64cm까지도 있군요. 엄청 큰 물고기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니까 무게도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다음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죠? 정리가 되어 있고.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보시냐면 이제 숫자들 봤어요. 이제 이런 숫자들을 그려보면 좋겠죠. 제일 처음에 무엇을 그려보시냐면 사실 어종을 제외한 그런 변수가 나머지는 5개죠. 그죠? 5개 변수의 분포를 시각화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 5개 웨이트,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의 분포, 연속형 변수들의 분포를 시각화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분포라고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체 50%가 어디에 들어가 있고, 중간값은 어디에 있고, 하위는 어디에 있고, 상위는 어디에 있고, 요렇게 그리는 거죠.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박스 플롯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연속형 변수들의 분포를 보실 때에는 박스 플롯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박스 플롯을 옆으로 놓은 거는 그쵸, 히스토그램이죠. 히스토그램. 여기를 막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막대로 이렇게 표시하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죠? 박스 플롯이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히스토그램으로 할까요? 네, 히스토그램으로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으로 하시고요. 서브 플롯을 생성을 하세요. 서브 플롯을 생성하셔가지고 서브 플롯 만드는 거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예전 우리 공부했었던 코드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서 전체 피겨를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지금 변수가 5개니까 첫 번째 자리에 웨이트의 히스토그램, 랭스의 히스토그램, 다이어고널의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하이트의 히스토그램, 위드스의 히스토그램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 5개를 저 서브 플롯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네, 저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